이번 시간에는 우리 41페이지의 의사표시예요. 이 의사표시의 효력 요건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먼저 존재하는 의사표시를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의미냐 보죠. 의사표시의 의입니다. 의. 자, 존재하는 의사표시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이런 거죠. 자, 거기에 먼저 41페이지 의사표시 의 보세요. 일정한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우리는 전부 합쳐서 의사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마음먹은 의사인데, 이 의사가 뭐냐면 권리 의무라는 법률 효과를 만들 의도를 가진 의사예요. 여기요. 이 의사란 것은 권리 의무라는 효과를 의혹하는 의사예요. 이 의사를 표시행위를 하는 거예요. 표시행위는 외부에 나타내는 거죠. 외부에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외부에 하는 거예요. 외부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외부에 표시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우리는 의사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요, 첫 번째 법률 행위의 요소가 되죠. 요소다. 두 번째, 법률 사실이다. 이게 되죠. 요소이다. 그리고 법률 사실이다. 자, 그러면 이 의사표시의 요소는, 그러면 의사표시의 요소는 뭐냐? 의사표시의 요소. 여기는 4개가 있는데, 이게 4개는 뭐냐? 심리학적으로 보면 4개예요. 효과의사를 내심에서 정하고, 그것을 말을 해야겠다, 글을 써야겠다고 표시 의사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행위 의사를 가지고서 표시 행위를 해요. 이 순서대로 보면, 효과의사를 정해서 표시할 의사를 가지고,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행위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서 표시 행위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 이 표시 의사와 표시 행위와 행위 의사는 결합되어 있죠. 사실은 내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의사입니다. 인식 하에 표시 행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행위예요. 내가 무슨 행위하고 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글 쓸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어떤 의사를 글로 표시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효과의사라는 것은, 효과가 뭐예요? 권리나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효과의사죠. 이 의사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되는 것이지, 야, 내가 말해야지, 글로 표시해야지, 이런 요소는 사실상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사표시 요소는 4개인데, 그 중에 말입니다, 여기 표시 의사는 이 의사표시 요소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의사표시를 만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외. 끄집어내버린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효과의사를 가지고 행위의사, 즉 인식하에 표시행위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한다 했잖아요. 표시행위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의사표시할 때 이 의사는 바로 이걸 말해요. 의사. 효과의사, 이걸 말하고, 표시란 말은 뭐예요? 여기 표시란 것은 표시행위를 이걸 말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의사와 표시행위, 이걸 합쳐서 의사표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다만 이게 표시행위 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요? 자기가 인식을 한다. 그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표시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면서 한다는 거죠. 알면서. 자, 이런 이야기다. 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여기에요, 이 효과의사를 갖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동기란 것은요, 의사표시 안에 안 들어가요.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동기는 의사표시 밖에 있다. 그죠? 의사표시 요소가 될 수가 없다. 그죠? 여기서부터가 의사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기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동일한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전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가면 의사표시의 본질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학문적 연구예요. 4번. 의사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핵심이 뭘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핵심이 뭘까? 여기에 요소를 보면 의사와 표시를 두 가지 나누죠. 이 의사는 내부적인 거고요. 표시는 외부적인 거잖아요. 이게 합쳐져서 의사표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 말이죠. 내부적인 게 중요하냐, 외부적인 게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의사의 내부적인 게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견해들의 모임을 의사주의라 하고요. 이것은 마음먹은 표의자가 마음을 먹는 효과 의사가 가장 중요하거든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의사가 표시행위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한 그 표시행위는 아무런 효력을 줄 수 없어요. 무효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표의자는 보호되는데 상대방은 표시행위를 보고 믿고 거래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은 보호 안 돼요. 그래서 의사주의는요, 기본적으로 누구를 보호하려고 이런 견해를 취하냐면 말하는 표의자를 보호하려고 이 입장, 이걸 보호하는 입장이에요. 표의자. 이걸 우리는 의사주의라고 그래요. 이에 반해서 이 표시행위를 표시행위, 이것이 가장 의사표시 본질이다. 이렇게 견해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표시주의라고 그래요. 이 표시주의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이에요. 상대방 보호 입장. 이 상대방 보호 입장을 다른 말로는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견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민법의 태도는 뭘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민법의 태도는 이렇게 묻겠죠. 자, 이론적으로 이 두 가지 견해가 이렇게 크게 대립되는데 민법상의 태도는 뭐냐? 민법이 취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 공부함에 있어서는, 즉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민법상의 태도는 이게 뭐라 할라요? 자, 여기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민법은 거래행위 하는 재산거래에서는 재산거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표의자의 표시행위를 보고 상대방이 믿고 거래한다. 그렇다면 표시자는 스스로 표시행위할 때 주의를 다해서 자기 의사를 거기에 담으려고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한 그 표시행위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에서는 이 안에서는요, 표시주의를 이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표시주의만 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의사표시는 의사를 드러내니까요. 그래서 표시주의를 기본으로 삼아서 의사주의를 절충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절충주의를 재산법 안에서는 취한다. 다만 이때 기본은 표시주의의 입장에 서서 한다. 절충주의지만 표시주의의 입장이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표시주의의 입장에서 절충했다라고 하거나 표시주의에 기울어 있는 절충주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의사도 존중하지만 표시주의에 입각해서 그 의사를 결합한다는 것이죠. 이게 재산거래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재산법 영역에서 물권거래나 채권 발생 이러한 거래 행위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다. 표시주의에 입각한 절충주의. 그런데 말입니다. 신분법 영역이요. 그리고 가족법이죠. 가족관계를 만들어내는, 신분관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법 안에서는요, 당사자 의사가 가장 중요하죠. 진정한 의사요. 즉 혼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인할 의도 진짜가 중요하죠. 가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표시행위는 농담 삼아 했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죠. 정말 그 사람이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그래 혼인하자 할 때도 농담 삼아 혼인하자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의사주의가 여기에 지배되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신분법 영역에서는 의사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우리 민법은 이 두 가지를 우리 민법에 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민법은 절충주의를 취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렇게 하면 재산법에 관해서는 맞지만 신분법 영역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두라. 정확히. 그냥 민법은 절충주의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정확히 이렇게 알아두시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42페이지 제일 밑에 있어요. 우리 민법의 태도. 절충주의라고 써놨지만 이 의미는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살펴보시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재산법상의 행위에 관하여 표시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절충주의를 태도를 취하고 있고, 다만 지인이 당사자 의도를 중시 여겨야 하는 가족법, 신분법 영역에서의 법률행위에서는 그래요. 의사주의를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죠. 의사주의가 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43페이지에 거기에 의사표시 종류를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 놨죠. 여기에 명시적 의사표시든 묵시적 의사표시든 또는 간접적 의사표시인 포함적 의사표시든 간에 전부 다 의사표시라는 면에서는 같아요. 따라서 효과도요 똑같습니다. 명시적이란 것은 상대방, 그 다음에 객관적 제3자가 표의자의 진위를 표시행위를 통해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시행위를 정확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그런 의사표시를 우리는 명시적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보통 명시적 의사표시는 말로 한다든가 아니면 글로 표시할 때 명시적이다 할 수 있죠.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묵시적 의사표시는요. 직접적으로 거동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너 아파트 내한테 5억에 팔래? 이렇게 매수할 사람이 주인한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친구 사이인데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렸습니다. 끄덕이면 뭐예요 이게? 그래 내가 팔게 라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보죠. 이 거동을 통해서 뭐예요? 5억의 매매가 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주인인 친구가 고개를 가로질렀어요. 이렇게 가로. 이게 뭐예요? 그 거동을 통해서 나 안 팔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거동을 통해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의사표시라는 면에서 다 똑같다. 포함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뭐냐면 실행행위 속에 포함된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 임차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서 월세를 끝난 뒤에 말이죠. 사용 대가로서 월세를 이렇게 임대인한테 이렇게 주더란 거예요. 그 임대인은 또 뭐예요? 임대차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라 임차인아 그 건물 돌려줘 이렇게 하지 않고 임차인이 월세를 이렇게 주니까 임대인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받더라 이 말이야. 수령하더란 말이야. 그럼 여기 이 행위 보세요. 차임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행위 속에는 이 부동산 아니면 이 목적물을 종전의 내용대로 내가 계속 사용할게요. 그리고 내가 월세는 그대로 낼게요.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 거동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동시에 말입니다. 그 상대방 임대인은 말이에요. 월세를 이렇게 수령할 때 그 수령행위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사가 들어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 내가 빌려줬던 그 물건 네가 사용하고 대신에 월세는 계속 네가 내한테 줘야 된다. 종전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같잖아요. 그냥 말은 하지 않죠. 상대방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시행위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실행행위라는 행위 속에서 당사자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때 그 포함되어 있는 의사표시 이름을 뭐라 그러냐? 포함적 의사표시 또는 포함된 의사표시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뭐예요? 역시 의사표시라는 효력은 똑같다 이 말이죠. 다만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이죠.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존재하는 의사표시요. 자,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을 다시 들어갑시다. 여기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존재하고 목적이 존재해야 되죠. 그리고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효력 요건을 갖추려면 당사자는 능력을 갖추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권리 능력도 갖춰야 되고 의사 능력도 갖춰야 되고 행위 능력도 갖춰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목적이 유효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적법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사회 질서요. 자, 마지막으로요. 드디어 이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의사표시가 유효하여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만들 요건이 뭐냐? 여기는 마음속에 있는 의사, 효과의사하고 밖으로 드러내는 표시행위 있죠? 이 표시행위가 완전히 일치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입니다. 일치. 이렇게 일치될 뿐만 아니라 일치되는 이 과정에 그 표의자가요, 자유롭게 이 의사를 만들어서 표시행위로 일치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일치된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통해서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때는 온전한 의사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되는데 이 부당한 간섭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우리 민법상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기나 강박이 이 상태에서 의사표시 안에 없어야 됩니다. 사기 강박이 없을 것, 이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 민법에서는 이 사기 강박을 뭐라 그러냐? 하자라고 합니다. 의사표시 안에 있는 하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래야 되겠죠? 하자가 없을 것 이래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사기 강박 없는 상태에서 의사 표시가 일치되는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하면 의사표시가 유효하고 의사표시가 유효하니까 그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법률행위도 유효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의사표시의 이 유효 요건은 곧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다. 그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유효 요건으로서 첫 번째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두 번째 하자가 없을 것. 이 두 가지를 갖추어야 유효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춘 의사표시를 뭐라 그러냐?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의사표시다. 정상적인 의사표시니까 유효가 확정되겠죠? 이렇게. 이런 논리로 전개된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흠이 있으면 어떡할까? 자, 우리는 이렇게 했잖아요. 권리 능력이 없거나 권리 무능력, 의사 능력이 없다. 의사 무능력, 그러면 뭐라 했어요? 무효가 된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죠?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제한 능력자라고 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제한 능력자라고 했죠. 이 사람의 경우는 그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대리인이 행위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동의도 받지 않고 지 혼자 들러 나가서 거래 행위했다면 이때는 뭐 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법 효과를 부여했습니다. 또 확정할 수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원시적 불능이거나 적법하지 않거나, 이 말은 강행법규 위반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이건 뭐예요? 사회 질서에 위반한다. 그죠? 그리고 불공정한 법령이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뭐예요? 자, 이때는 전부 다 무효입니다. 목적에 흠결이 있으면 전부 다 무효예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그죠?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겠어요? 그래요. 존재하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불일치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요걸 이제 공부해야겠죠? 요 부분에서, 그죠? 그러면 존재하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의사표시는 몇 가지가 있는가? 그리고 그 몇 가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서 그 표시행위의 효력을 유효해 줄 거냐, 무효해 줄 거냐,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거냐, 이걸 정해야겠죠. 여기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요.
자,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사기나 강박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없어야 되는데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 되겠죠. 즉 존재하는 의사 표시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그 의사 표시 일치하는 과정상에 사기나 강박을 당해가지고 의사 표시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때도 효과가 뭐냐 이거죠. 이때 그 의사 표시 행위를 유효로 할 거냐, 무효로 할 거냐,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거냐 선택해야죠. 자, 이때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또는 일치하더라도 사기강박이 있는 하자가 있는 의사 표시인 경우를 뭐라 하냐? 이때는 우리는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비정상적 의사 표시다. 이때 효과는 뭐예요? 그래, 확정적 유효는 아니죠. 확정 유효라 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될까요? 무효 아니면 취소겠지 뭐. 원칙적으로 그죠?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면 취소라고 해야겠죠. 만약 여기에 유효라고 한다면 그 유효로 취급할 때는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다. 그죠? 그 표시행위를 유효로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 효력을 유효로 할 건지 무효로 할 건지 취소할 것인지는 민법이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민법을 공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어떤 형태가 있는지, 또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각각 표시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할 건지, 무효로 할 건지, 아니면 취소할 건지는 민법이 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부하지 않은 사람, 익히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 내겠죠. 제대로 공부했는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거래행위 있잖아요. 재산 거래행위는 전부 다 이 의사표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과 거래 행위할 때, 야, 팔래, 살래, 임대 놀래, 말래, 내일 맡아줄래, 안 맡아줄래, 건물 지어줄래, 안 지어줄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의사표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의사표시에 흠 있는 경우는 이런 형태단 말이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아니면 사기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한 경우,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를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하려고 그래요. 자, 봅시다. 43페이지에 거기에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문제, 이제 이해되겠죠. 아, 비정상적 의사표시란 것은 바로 이거다. 그죠? 여기에 있는 불일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을 우리 민법에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 4개의 조항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래행위로서의 의사표시를 전부 다 규율합니다. 그러니 이 의사표시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4개의 조항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재산 거래는 거래행위는요 전부 이 의사표시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표시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 4개의 조항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체계를 정리해 놨어요. 양갈로 2번에 보시면 의사표시 규정의 체계 가지고요. 여기에 정리해 놓는 게 바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네 가지를 정리했는데 자, 여기에요. 불일치하는 경우와 하자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이렇게 해봐서 해봅시다. 우리 민법에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놨느냐 보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우리 민법은 107조, 108조, 109조, 그리고 110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의 조항을 다 정리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꺼가지고요. 앞에 거 있는 요 3가지, 그리고 요거 1개. 이렇게 달라져요. 이게 뭐냐? 비정상적 의사표시 유형은 2가지를 했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하고 일치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경우라 했습니다. 불일치하는 경우
여기가 107조, 이것을 뭐라냐?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서 비진이 표시라 그래요. 그 다음 108조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합니다. 불일치하는 형태입니다. 불일치하는 형태. 세 가지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그럼 여기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당한 것은 뭐예요? 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규율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 공부해야 될 내용이 정해졌어요.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다 하여 비진이 표시를 할 거냐. 요건을 알겠죠? 그러면 요건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엔요, 이 표시의 효과는 이게 뭘까? 효과. 공부해야겠죠? 그럼 결국은 이렇습니다. 이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 것이 뭘까? 통정 허위 표시라는 게 뭘까? 그래서 요건과 효과, 요건과 효과 공부해야 될 것이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거는 어떤 경우에 요건이 되고 어떤 경우 효과가 어떻게 되냐, 이 정리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요건, 즉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될까? 그러면 효과는 뭘까? 그럼 우리 공부하는 내용이요, 요건과 효과를 집중해서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구별할 수 있겠죠. 요건을 알아야 그 요건에 구별돼서 107조를 적용할 거냐, 108조 문제를 적을 거냐, 109조에서 적용할 거냐, 아니면 110조로 정할 거냐. 그러면 적용되면 그 효과는 각각 이 법 규정에서 107조에서 효과를 규정해놓고, 108조에서 효과를 규정해놓고, 109조에서 이렇게 효과를 규정해놨다 이 말이죠. 그리고 110조에서 효과를 이렇게 규정해놨다 이 말이죠. 그 효과 내용을 잠깐 볼까요? 보면 107조는 원칙은 표시한 이 표시대로 유효다.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 통정의 표시하면 이 표시 행위는 그대로 무효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했을 때 이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다, 취소, 그죠? 그 다음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표시 행위는 그래, 이것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죠, 취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보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이 있다. 그죠?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죠. 이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면 비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표시한 내용대로 유효다라고 해서 효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표시한 대로. 이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조문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체계적인 분석이에요. 우리 민법을 체계적으로 딱 정리해 놓고 요건과 효과. 효과는 민법 규정에서 부여해 주는 거니까요. 그 효과는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비진이 표시하면 원칙은 유효고 예외 무효다. 통정의 표시가 해당되면 무효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거다. 사기강박 당했다는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게요. 왜? 효과는 법에서 강제로 공식처럼 부여한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통정 허위 표시인데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그거는 민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민법을 공부한 한,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법원에서 판사님이 재판할 때 이걸로 해야죠. 이 원리에 따라서 재판하죠. 무효다, 취소다, 유효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이 원리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조금 복잡습니다. 그래서
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비진이 표시라고, 비진이 표시 행위는 그 표시하는 행위대로 효력을 발생시켜 주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대요. 그러니까 불일치하는데도 원칙이 유효해요. 그래서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43페이지예요. 거기 제일 밑에 양갈로 3번에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규율하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 4개의 조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거나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유가 있어요. 사항이 있어요. 공통적인 사항. 그죠?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인 여기에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여기에 공통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공통사항이 뭐냐? 첫 번째, 이 규정들의 적용 범위는 어느 영역에 적용되냐 하면 적용은 민법상의 재산권에 관한 의사표시에만 적용합니다. 재산권에 관한 의사표시에서만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있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규율하는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렇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민법에 적용되지 않거나 민법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재산권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그리고 의사표시에 관한 것이 아니면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 4개의 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3가지가 다 적용되어야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민법 이외의 영역, 예컨대 상법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사법인데 공법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법, 예컨대 주식인수 청약의 의사표시. 그건 주식회사편, 상법의 주식회사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상법을 적용받아야 되지 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법, 예컨대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법 영역에서도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요. 자, 공법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재산권에 관한 의사표시해야 돼요. 민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민법은 재산법과 신분법인 가족법이 있었죠. 따라서 신분권에 관한 의사표시 또는 가족권에 관한 의사표시 여기에는 적용하지가 않습니다. 뭐 혼인 한다든가 혼인의 의사표시라든지 이혼의 의사표시라든지 또 인지의 의사표시라든지 입양의 의사표시라든지 또 파양의 의사표시라든지 이런 의사표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분권에 관한 것이니까 원칙적으로요. 또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실행위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선점이라든지 뭐 주소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사실행위입니다. 사실적으로 어떻게 행위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뭐 어떤 물건을 발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성질이 못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적용 범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총괄적으로 다 정리하겠죠. 이 4개의 조항을 전체로 공부할 수 있겠죠. 자,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공통사항 2번. 그게 뭐냐? 바로 이 107조, 108조, 109조, 110조의 효과를 보면 자, 원칙은 유효지만 예외가 무효가 있죠. 이렇게 무효가 있어요. 또 여기에 보면 무효죠. 무효, 취소잖아요. 여기에 무효, 여기에 취소예요.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는 전부 다 뭐예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래를 했는데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거래를 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무효가 되거나 취소 사유가 있어서 취소해버리면 이 두 사람 사이 거래는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으면 을이 취득할 수가, 권리를 취득 못해요. 그럼 을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이 을을 보고 거래한 제3자 있겠죠. 그럼 이 제3자도 권리를 못 취득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제3자가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제3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을까? 제3자 권리 인정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문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여기는 여기서 무효 취소 이 내용을 가지고는 선의의 제3자 이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우리 민법은 다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의인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이 말입니다. 즉 선의의 제3자 보호하겠다. 예컨대 보세요. 지금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107조, 108조, 109조, 110조가 갑과 을 사이에 자 갑의 재산권인 소유권을 갑과 을이 이렇게 거래행위인 매매계약을 통해서 을한테 이렇게 소유권 넘겨줬다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령에 107조, 108조, 109조, 110조 각각 이런 사유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107조의 단서인 무효사유, 108조에 해당되어 가지고 당사자 무효사유, 109조나 110조에 있어서 취소할 것이 되면 취소해버리면 취소가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무효로 바꿔버리죠. 이렇게 취소해버리면 무효가 돼버려요. 자 이때 이 무효, 취소를 그러면 이 사람의 소유권은 취득했더라도 이 사람 소유권 인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거래행위가 무효다, 취소했으니까 무효다 이래버리면 이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죠.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니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소유권이 부동산이라면 등기를 이렇게 공시했을 거예요. 그래서 갑은 대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등기부는 을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이 규정에 의해서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 없는 상태로 등기만 가지고 있죠. 을은 이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등기부를 보고 우리는 거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3자는 사람은 을이 가지고 있는 이 등기, 소유권 등기를 보고 아 을이 소유자로 하고 이렇게 해서 병이라는 제3자를 합시다. 제3자가 이 등기를 보고 을하고 거래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매매계약을 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을은 등기부는 가지고 있어야 돼 소유권 없는 사람이잖아요. 소유권이 없으니 이 병도 을한테 대금을 지급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가져왔을 텐데 이미 이 등기에는 소유권 없는 상태의 등기니까 이 병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상태의 등기가 이리 오겠죠? 자, 이때 이 제3자요. 이 제3자가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저기 을에게 등기가 있어서 나는 을로 믿고 거래했는데 지금에 와서 병 너는 소유권 못 취득한다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해달라는 거야. 제3자 보호. 이 사람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 보호해줄 방법이 없냐? 이 보호해주는 규정이 우리 민법에는 여기는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있다. 이 보호 규정이 있으니까 어떤 내용을 보호하냐? 이 매매할 때, 매수할 때 너가 선의의 제3자 병이라면 너는 소유권 인정해 줄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에요. 을이 소유권 없는 사람인데 매매를 통해서 승계 취득은 원래는 못한다. 승계는 못한다. 이렇게 소유권을 못 취득해요. 그런데 우리 민법 보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니까 너는 그 요건인 선의 상태에서 매수했다면 너는 소유권 인정해 주겠다고 소유권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 규정에서 이 사람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있어요. 여기 전부 다. 여기에. 자, 요걸 그래서 중요하다. 선의의 제3자 보호해주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요. 자, 더 나아가서 여기에요. 우리 판사님은 이 선의의 제3자의 선이란 것은 우리 판례가요. 제3자는 가만히 있어도 너는 선의인 걸로 추정해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3자는요, 가만히 있어도요, 이 권리가 보호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 제3자의 권리를 부정하려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야, 제3자 병 너는 선의가 아니잖아. 너 악이잖아. 너 거래할 때는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너 거래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소유권 못 취득해. 이렇게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선의의 추정 규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판례가 추정을 해주니까 제3자 보호가 더 강화되죠. 그래서 여기 이 사례로 그럼 이야기한다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을과 이렇게 매매 계약할 때 얘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얘는 모르고 거래했다라고 추정해 주겠다는 거죠. 추정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병 제3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갑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소유권을 다시 회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선의가 아닌 악이라는 사실을 이 갑이 입증해야 된다. 그죠? 입증 책임이 이렇게 따른다 이 말이에요. 입증 책임이란 판사를 설득할 책임이라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게 뭐냐?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공통상의.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의사표시, 존재하는 의사표시, 그리고 비정상적 의사표시까지 정리했어요.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공통사항. 107조, 108조, 109조, 110조인 이 네 가지를 조문은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유형에 따라서 규율하는 법 조문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공통사항이 똑같이 있다.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시자. 그러면 공부하시기가 앞으로 점점점 쉬워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구체적으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유형으로서 107조 비진의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요건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